자, 가겠습니다. 지난주 하셨던 거 한번 보고 다시 가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만. 일단은 이 공인중개사법,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법률, 그 다음에 위임시켜서 대통령령, 이건 시행령 그러죠. 그리고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위임된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에서, 그러니까 그 데스크탑 그 컴퓨터에서 PC에서 해보셨어요? 3단 비교 이렇게 눌러봤어요? 그래 안 해봤지? 아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핸드폰에서 모바일에서는 안 열려요. 그게 그러니까 그 PC 모드에서 그 공인중개사법 들어가셔가지고 3단 비교를 클릭해야 세 개가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는 그냥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에는 여기 무슨 기준으로 끝난다든지 무슨 사항으로 끝나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선생님 말씀하신 거 앱 깔아가지고. 그걸 왜 읽어보겠어요? 네? 아니지. 바뀌는 게 아니라 조문을 정확하게 보라고. 공인중개사법이든 기타 과목이 있잖아요. 법 과목은 조문을 자꾸 읽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수업을 해도. 수업을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예. 아니 열심히 해야 합격할 거 아니에요. 조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신 건 조문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이 조문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조문 숙지입니다. 조문 숙지. 특히 공인중개사법은 해석의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기보다는 조문이 어떠냐를 묻거든요. 그러니까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공인중개사법 80점 받는데 조문을 나는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 그럼 다른 공부 안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80점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책 보는 거랑 그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책은 풀이. 그래. 얘기하는 풀이. 조문만 딱 나열하면 내가 조문만 가지고 본인 혼자 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 모르잖아요. 그 설명해 놓은 거지 이렇게. 참고 써? 참고 써. 자꾸 그걸 보라 하기는 예. 법령이 자꾸 바뀌어서 보라. 아니, 개정법령을 보는 게 아니고 조문을 이제 책을 어디 그 모임 가는데 책에 끝을 안 입히면 다행이다. 책에 케이스 안 입히면 껍질. 그 책을 덜렁덜렁 들고 다니겠어요? 그 틈날 때마다 기사 한번 쪼그려 보지 말고 그거 읽어보시라고. 그러시겠네. 자, 근데 이 공부는 그 뭐죠? 애살이라 그러죠? 예.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공부가. 자, 그리고 내가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보면 이제 집에 큰아이 있죠? 아니면 작은 애한테 얘기를 할 때 은근히 말 속에서 배운 내용이 나와요. 단어가. 그죠? 최근에 그 책을 어떤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화를 딱 들어보면 최근에 어떤 류의 책을 갖다가 읽고 있는지 대충 보여요. 왜냐면 자꾸 보게 되면 그 관심 있는 단어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에는 각종 소식, 그죠? 이렇게. 근데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고용인, 인장,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지나는 김에 드려보는 질문인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죠? 요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누가 이용한다 그랬죠? 개공들끼리. 일반인은 안 놉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그리고 용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용어가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약 나왔으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게 4개 있었죠. 뭐 있었어요? 이중등록, 또 이중소속, 그리고 양도, 또 대여까지. 이 4가지는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면 절대적 금지니까 그 등록을 어떻게 한다? 절대적
등록, 취소 그랬죠? 이거 이제 우리 나중에 자주 보게 되면 줄이면 이렇게 불러요. 절치 그래요. 그리고 절대적과 같은 표현도 있죠. 절대적, 필요적, 기속적. 그리고 해야 한다. 아셨죠? 만일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나온 김에 봐봐요. 이렇게 되면 등록을 취소하면서 동시에 형벌을 병과하거든요. 그러면 형벌이 몇 대 몇? 1대1이에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하고 할 수 있고 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해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오면 공통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이 법이에요? 저 법이에요? 이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을 뭐한 사람?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가 개공. 등록 이퀄 사무소.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은 소장이 중개사무소에 뭐가 걸려있다?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따라와서는 안 되는 게 뭐죠? 중개업 영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디 있죠? 집에. 집에 있으면 중개업을 해, 밥을 해. 그죠? 분명히 저는 여자라고 말 안 했어요. 밥은 남자도 해요. 2달 동안 저는 밥만 했는데요. 집에서 딱 쌀, 그죠? 2컵, 그다음에 검은 쌀 좀 뿌리고 흑미, 그죠? 찰흑미. 그래가지고 탁 씻어서 딱 보면 물 어디쯤 대중합니다. 당연히지. 저는 희망사항이 그거 있다니까요. 전업주부 있다니까요. 그래, 저 여성도 가끔, 제가 가끔 이제 얘기하거든요. 나는 전업주부가 꿈인데. 난 잘, 왜요? 아니, 전업주부라는 게 여자라는 뜻은 아니잖아, 그죠? 남자도 전업주부 있어요. 그거 뭐 서로 입장 바꿔서 오는 거지. 저희 모친이 하는 말이 그게요. 아니, 남자가 능력이 되면 여자하고 여자 아무것도 안 살게 되는 거고, 또 여자가 능력이 되면 남자하고 살림할 수 있는 거지. 얼마나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 셔터면. 아니, 그거는 우리가 대학교 4학년 때 꿈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공부하면서 당내 희망 그러면 셔터면. 탁, 이게 대학 4학년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친구들끼리 그거였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결혼 대상자 희망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 약사였어요. 예. 다 아침에 있잖아요. 쫙 몰고 가지고 차 딱 내려주면서 셔터 쫙 올려주고 수고해! 이러고 가지고 하루 공치고 막 놀다가 저녁에 쫙. 예? 아니지. 그렇게 약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겠죠, 대신에. 헐. 하여튼, 예전 농담 삼아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꿈이. 셔틀맨 이러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무기력하잖아. 어쨌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 딱 정의, 요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공이다. 이것도 표현을 구분하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하고, 구분하죠? 현행법상에 신규 등록이 되는 자가 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인 둘 있잖아요. 그러면 개공이라 할 때는 2개를 말하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서에는 종류가 몇 개 있어? 2개 있습니다. 등록증에는 종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은 할 때는 둘을 공개사하고 법인이고 여기 모든 개공이라 그럴 때는 여기다가 추가가 되죠. 뭐?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요. 자, 그리고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3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뭘 못한다? 그죠?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다. 또 지역 제한을 받습니다. 지역 제한이 어디였죠? 특광도. 그러면 지역 제한을 받는데 사무소 이전은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를 어쩐다고? 금지한다. 그죠? 요렇게 3개. 그래서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지역 제한 받고 경공매물을 금지한다까지 아셨죠? 그래서 개공이냐 아니면 모든 개공이냐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용어가 그럼 중개사무소에는 소장만 있는 건 아니었죠? 뭐도 있었죠? 고용인. 그래서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했다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었다가 그 다음에 개공 서공이었다가 주어가 구분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개공 등 할 때 이 등은 고용인을 말하죠. 고용인을 말하고 고용인은 다 종류가 몇 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딱 전제로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뭐랬죠? 그렇죠. 시험 칠 때 요령이에요. 이거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서공 딱 그러면 제일 먼저 탁 튀어나올 건 자격 정지예요. 자격 정지라고 하면 또 뭐가? 서공이 기억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액면상으로 두 개를 딱 놓고 볼 때 차이점이 뭐죠? 자격의 유무죠. 그러니까 이 지문의 용어 정의에 자격의 유무가 표현이 돼야 돼. 뭔 말이겠죠? 그러니까 서공은 뭐라고? 공인중개사로서 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니까 서공이든 중개보조원이든 그 용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들어가야 돼요. 다만 로스냐 아닌 자로서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중개업에 종사한다고 중개물을 수행한다라는 거 꼭 구분하시겠죠?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등입니다. 그죠?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죠? 공통점은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중개 업무 수행의 대표적 경우를 제가 3개 말씀드렸죠. 확인 설명, 설명서 작성, 또 거래 계약서 작성 같은 요거. 됐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죠? 지난주 뭐 이렇게 떠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용어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개거든요. 중개. 자 갑니다. 간단하게 딱 정리해보면 중개는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것이다. 알선은 소개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중개 알선 소개는 누가 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누구도 할 수 있다고. 그죠? 일반인도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그러면 개공이 하고 일반인이 할 수 있다. 그럼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그렇죠? 법률행위를. 법률행위 이퀄 계약입니다. 계약 중에서 무슨 계약? 쌍무계약. 거래 당사자 간에 그랬잖아요. 거래는 주는 거에 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니까.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건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방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편무계약은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정여계약, 정여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중개라 하면이라고 나오면 제일 먼저 기억나야 될 건 뭘까요? 그 밖입니다. 그 밖에. 그러니까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의 그 대상이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란 매매, 교환, 임대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요? 그 밖에 이하, 그 밖에 뭐가 따라와야 돼? 권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죠? 그건 계약만이 아니라 그 밖에 모두 권리도. 그래서 그럼 그 밖에 권리라고 할 때 이 권리는 무슨 권리일까? 뭐에 관한 권리일까? 동산, 부동산. 그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관한 권리는 빠지겠죠? 동산 질권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권리는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 그건 뭐죠? 법정 권리죠. 법정 권리는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됐죠? 이거 기본 틀입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행위가 중개거든요. 맞죠?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행위가 중개인데 중개의 대상은 모든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X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이라는 그 개념은 뭘 대상으로 할 때만 성립합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을 대상으로 할 때. 그러니까 매매를 알선한다고 다 중개가 아니라 뭐에 대한? 그죠? 법정 중개 대상물.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경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정이다. 법으로 정해놨죠? 어디서? 법률, 법령. 법령으로 정하는. 그러면 법률상 규정된 중개 대상물이 몇 개 있을까요? 그죠? 보통 우리가 부동산 그럴 때는 이 둘을 말하죠. 그런데 이걸 협의의 부동산 그럽니다. 그러면 광의의 부동산도 있죠. 이걸 더한 거. 그럼 대통령령에 정한 대상물이 몇 개 있습니까? 임모, 그 다음에 공장, 재단, 광업, 재단까지 해가지고 몇 개? 3개. 이걸 우리는 준부동산 그러죠. 등기등록에 의하는 준부동산 답니까? 땅 몇 개? 3개. 그러니까 준부동산 앞에 뭐가 들어가죠? 일부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기억납니까? 지난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지난주 중개의 개념이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중개란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용어를 묻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건 매매가 임대차 뒤에 그 밖에 이하가 따라오는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중개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중개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아무 말이 없죠? 그리고 유무상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죠? 중개. 그러면 중개가 나오고 중개업도 나와요. 중개업. 중개업이란 4가지 요소를 갖추죠. 의뢰 또 보수를 받고 그러니까 무상중개란 개념은 성립하는데 무상중개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를 받고 중개라는 개념이 들어갔죠. 따라서 중개업도 법정 중개 대상물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할 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한다? 업으로 행하는 것. 업은 영리, 비영리. 영리. 특정인,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입니다. 일회성, 우연이 아니죠. 계속 반복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린 걸 기억하세요? C가 A와 B를 거래했을 때 두 개를 정했어요. 무자격자 일반인하고요. 무등록자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50만 원씩 받는다라고 약속했는데 무자격자 일반인은 50만 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림 기억하시죠? 동그라미인 거. 그 다음에 밑에 D하고 E 거래했을 때 50만 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때 C를 뭐라 불렀죠? 무등록자라고 불렀어요. 이해하겠죠? 무등록자. 그러니까 일반인 무자격자라는 표현하고 무등록자라는 표현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무등록자다 그럴 때, 자,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 그 무등록자 있잖아, C 있잖아, C. 그 C는, C의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이라는 개념은 여기 앞에 아무것도 뭐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한 거예요, 무등록이에요? 관계없죠. 그러니까 보통 중개업이라 할 때는 당연히 그죠. 개공이 하니까 등록한 중개업을 전제로 하겠지만 무등록 중개업의 개념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중개업은 등록이라는 개념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없다. 아셨죠?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혹은 무등록자라고 나오면 딱 제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등록자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제재를 받는데 가장 강한 제재를 받습니다. 몇 때문에? 그죠? 3대 3이 뭐였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줄이면 3대 3. 그 다음에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직업 약정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다. 그러니까 50만 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그러면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 시험 칠 때까지도 딱 세 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무등록자, 무등록 중개업. 아셨죠? 대다 간단하죠? 이게 지난주까지 배우신 내용 다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안 듣고 이것만 딱 적어 놓으면 뭔 말인지를 알겠어요. 그죠? 들었죠? 네.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중개대상물 오늘 14페이지 가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시험과 관련된 문제고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쭉 설명드린 건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이 용어들 혹은 내용들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쭉 잡고 가야 되는 거고, 일단 핵심은 요 그림 요거 하고 딱 비교하시면서 돼요. 자, 그럼 중개상물 딱 가봐요. 14페이지에 중개상물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 제3조 해가지고 토지 건축물 나오죠.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한 재산권 및 물건 그래가지고 영제2조 있죠. 그래서 중개상물은 자 임무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죠? 법률에 정한 경우를 뭐라 불렀죠? 협의의 부동산. 그다음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를 일부 준부동산 맞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중개대상물의 의의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 봐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라는 개념이 성립할 때 또 중개업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때 무조건 몇 개? 이 5가지라야만 그죠? 이 5가지 여기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라야 뭐가 됩니까? 중개가 되고 중개업이 돼요. 그리고 이 5가지가 아니라면 공인중개사법 자체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뭔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가를 사고 파는 걸 중개를 해요. 상가를 사고 파는 걸 중개를 하는데 그러면 상가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300억짜리 상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중개해요. 그러면 법정 보수를 얼마를 받겠어요? 2억 7천만 원을 받아요. 3927 천문에 그걸 받거든요. 그러면 2억 7천만 원을 받는데 실제 2억 7천만 원을 받느냐? 더 받을 수도 있겠죠. 해서 3억을 받았어. 그럼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입니다. 법정보수 초과입니다. 금쟁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3억 준다 그러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네, 받아야 됩니다. 그죠? 받고 제일 센 게 저거 있죠. 3대 3이죠. 뭐 벌금 내고 말지 뭐. 어쨌든 그래서 이게 받아요. 그런데 만일에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지 않습니까? 상가 임대차를 중개할 때 나오는 게 뭡니까? 권리금이죠. 그러면 상가 임대차 중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문에 굽니다. 간단하게. 자, 5억짜리 그죠? 5억짜리 상가 임대차를 중개합니다. 이 5억이라 할 때 상가 임대차는요. 이런 거요.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1억에 월세 아셨죠? 보증금 1억에 월세 400 이러면 중개보수의 기준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증 월세 400원 환산시키면 4억입니다. 4억 곱하기 100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보증금 1억에 월세 400짜리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권리금이잖아요. 권리금. 바닥 권리금 1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6억이죠. 그래서 6억짜리 중개를 하면서 법정 보수를
얼마를 받았냐 그러면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위반일 거 아닐까요? 상가는 그냥 1,000원에 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해봐요. 작게 받았어? 천만 원 받았어요. 위반일까 아닐까? 위반이죠, 그죠? 사실은 6954잖아요. 그죠? 해도. 그런데 이건 법정고수 초과 위반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네, 이게 권리금 1억이거든요. 이해합니까? 법정고수는 59, 45잖아. 그리고 이걸 1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69, 54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야. 판례가 그래, 판례가. 어디까지가 중개보수에 관한 대가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보증 1,0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권리금에 대해서는 권리금은 중개 대상입니까? 아니면 저기 보면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권리금에 대한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에 따른 보수를 우리가 이게 그죠? 700 예를 들어서 700을 받고 법정보수는 깎아줬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야. 법정보수가 450만 원이잖아요. 그죠? 5945 450만 원이고 권리금에 대한 대가로 제가 550만 원을 받았어요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권리금은 중개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 아닙니까? 예. 제가 했잖아. 5가지 해당 안 되면 공인중개사법 자체를 적용 안 한다고. 아니 그래 안 하니까 응. 1,000만 원 받았으면 위반이잖아요. 왜 위반인데? 안 해야 되는 걸 한 거잖아요. 뭘 했는데? 그 권리금에 대한 그 중개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말이 권리금에 대한 중개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오해하는 이게 제가 카페에 질문 받은 게 있는데 무등록자가 있잖아요. 무등록자 행위가 중개업인지 아닌지 하고 무등록 중개업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입니다. 무등록자의 행위도 중개업은 되죠. 중개업이 되지만 이게 적법한 겁니까?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제재를 받잖아. 그 행위가 중개업인가 아닌가의 문제하고 적법인가 위법인가의 문제는 별개 문제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정 중개상물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아서 제한을 받는다, 규제를 받는다는 뜻이고 중개상물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업자 개공이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중개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또 창녕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양파 매매 중개하면 돼 안 돼? 돼요. 내가 하겠다는데. 다만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냐 안 받냐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해합니까? 그래서 실제 판례가 상가 임대차 중개를 했을 때 법정보수 초과 위반으로 제재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겠죠? 주택은 안 그렇죠. 주택은 중개사물이고 딱 법적 시도조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개상물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중개냐 중개업이냐 개념 성립에도 하나의 요건이 되고 또 공인중개사법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돼요. 적용 대상이라야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재를 받겠죠. 네, 그런 의미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쭉 하고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오른쪽에 중개상물의 종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거예요. 시험 나올 때도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여진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말씀 권리금 이렇게 나와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이 토지 건축물 무조건 몇 개? 5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토지 건축물 등등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다 중개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죠. 그죠? 토지도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잖아요. 국유에 속하는 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개성물 이 5가지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유일 것. 사유라는 말은 뒤에서 설명이 갈 거예요.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아셨죠?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뭐다? 사유다. 그럼 반대로 국유, 공유에 속하는 경우는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은 뭐 뒤에 좀 설명하기라고. 어쨌든 5가지이면서 개인 소유에 속하는 것 같은 말로 그죠? 같은 말로 사적 거래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일단 토지가 나오는데 토지는 자, 토지 첫 번째 토지 교재 보십시오. 토지는 자, 1번 해가지고 토지가 나오는데 토지의 거래단위 법적 등록 단위가 뭘까요? 필입니다. 필. 그러면 자, 이게 그죠? 1필지입니다. 땅이니까요. 이 1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몇 개입니까? 우리가 1필지에는 지분이 몇 개일까요? 그건 다 기본 원칙이죠. 1필, 1지번입니다. 그죠? 1필, 1지번 원칙, 지목. 그리고 1필지, 1지번, 지목은 몇 개일까요? 지목도 하나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땅의 소유권도 하나입니다. 1필지, 1지번. 아셨죠? 그러면 1필지, 그걸 사고 팔 때는 이만큼을 사고 팔겠죠? 전부죠? 그런데 이만큼을 팔 수 있을까요? 1필지에 자, 거래 단위는 필이라니까요. 그러면 1필지,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진짜? 어떻게? 그게 문제, 그게 설명이 자꾸 제가 여쭤보기를 1필지 일부를 사고 팔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지. 다만 가능한 방법은 있어 없어요? 분필하면 되죠. 그럼 분필하면 그게 1필지입니까? 2필지입니까? 2필지지. 그게 어떻게 1필지가 돼? 묻는 요는 1필지 일부만 따로 사고 팔 수 있냐고요? 없지. 뭘 하기 전까지는요.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안 되지. 그럼 분필 절차 거치면 그게 1필지, 2필지요? 2필지지. 1필지를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1필지 일부는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그죠? 대신에 1필지 일부가 매매할 수 있다 그러려면 여기다가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요? 분필 후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죠? 그때는 뭐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이렇게요. 듣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자, 1필지 일부는 매매는 안 된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1필지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압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임차권 있잖아요. 임차권, 임대차 계약. 1필지 일부가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이제 결론은 거예요. 1필지 일부는 그래 할 수 있다 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거는 1필지 일부는 다 적읍시다. 또 친절한 현재씨 다 적으 1필지 일부는 그래 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은 이게 결론입니다.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셨죠? 왜? 이 거래라는 이 범위 안에는 사고 파는 것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용익권 있죠? 용익 지상지역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권리에 설정 대상이 돼야 안 돼. 된다 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1필지 일부도 뭐다? 거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묻죠? 1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는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죠? 물론 여기도 뭐 전혀 매매도 안 되지만 주당권 설정돼 안 돼?
1필지 일부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일물 일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겠죠? 민법이 아직 수준이 안 올랐습니까? 민법의 기본 분리 얘기하는 건데,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 1필지는 필 단위가 그래 단위죠, 토지는. 그러나, 자, 경우를 제가 세 개를 말씀드려요. 1필지 일부는 매매의 대상, 1필지 일부에 대한 지상지역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전체 총괄해가지고 1필지 일부는 뭐다? 거래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질문. 구분하시겠죠? 세 개의 케이스입니다. 경우가. 요거. 이것만 하면 더 나올 게 없어요. 질문이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질문이 1필지 필 단위인데 일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더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지역권이 있죠. 여기 뭐 용익물권에 지상지역 전세권 들어가 지역권 들어가잖아. 근데 지역권 중에 지역권도 승역지, 요역지로 나눠지죠.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셨죠? 도로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게 A지고 B지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지금 A는 사방에 다 남의 땅을 쌓여있죠. 둘러싸인 땅. 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맹지입니다. 눈먼 맹자잖아요. 사방에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땅을 살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3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그래야 뭐가 되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지어 뭐죠? 뭐죠요? 그러려면 이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로에 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앞에 B 땅을 이용하든지, 그죠? 그럼 봐봐요. 지금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그 편익 제공, 용역이 있잖아요. 용역이 필요한 땅은 A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죠. 여기 있으나 다 막혀있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B지가 이용되는 땅이죠. 타고 넘어가는 땅, 승역지입니다. 이걸 뭐라고? 요역지 그리고 이걸 승역지 그러죠. 승역지는 지금 A가 지금 도로로 나가기 위해 가지고 이 땅 전부를 그죠? 내 거로 딱 사버리든지 아니면 빌려든지. 맞죠?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이만큼만 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 가운데서 요역지는 1필지 전부 또는 일부예요? 전부예요? 전부고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를 물어요. 그러니까 지역권 중 요역지는 1필지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OX? X. 그러면 지역권 중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아셨죠? 이렇게. 요 두 개만 하면 토지에서는 나올 문제가 없어요. 됐죠? 네. 빨리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됐죠? 네. 자, 그래서 교재에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만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물 가볼까요? 건물.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거래 단위는 뭘까요? 건축물의 거래 단위는 한 동단입니다. 한 동이면 한 동. 그죠? 한 동 단위입니다. 맞죠?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건물이라는 것이, 건물은 첫 번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범위를 봐야 돼요. 건물은 현존하는 건물, 눈에 보이는 거, 현존하는 건물도 건물이죠. 그러면 건물이라 할 때 장래의 건축물도 포함돼 안 돼? 장래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장래의 건축물은 뭐라 불러요? 그렇지, 분양권 그러면 분양권. 그러니까 권리는 원래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가시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권이 붙으면 중개 대상 물이에요, 안 해요? 아니에요. 알겠죠? 물건이 아니잖아. 눈에 가시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권자 붙는 것 중에
부동산으로 보는 게 이거예요. 뭐 분양권이에요. 자, 다시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건자 붙는 것 중에 중개 대상물은 분양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토권이나 나왔어. 그러면 이게 항상 제가 잘 모르겠으면 A는 B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토권은 대상물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제가 건자 붙는 것 중에 대상부 되는 부동산은 이거 분양권밖에 없다 했으니까. 그게 일단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딱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대토권이 뭐지?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대토권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귀는 막혀요. 다음 설명이 안 드려요. 제가 저한테 드릴 말씀이. 이해하겠죠? 모르겠으면 A는 B 딱 접어두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대토권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닌 게 뭐 분양권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분양권이 뭐야?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되거나 그 다음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우리가 분양권 그래요. 그러면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런 경우를 분양권 그래. 자, 근데 장래의 건축물,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건 현존하는 건물만이 아니라 뭐까지? 장래의 건축물도 포함된다는 거죠. 건물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에서 있잖아요. 건물에서. 판례상에서 건물로 보는 경우가 몇 개 있냐 하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보시는 분양권 있죠? 분양권은 소득세법상에서는 뭡니까? 취득권리입니다. 권리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잖아요. 취득세를 내야 안 내요? 분양권 사는데 무슨 취득세를 내요? 권리인데. 없어요. 그죠? 대신에 양도세는 내죠. 분양권 샀다가 팔 때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는 냅니다. 근데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 권리정수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이런 권리정수로 보기 때문에 이건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양권이 입주권은 다르죠.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있잖아요. 그 도정법상에서 그 다음에 관리 인가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나오죠. 그 경우에는 입주권은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권을 사게 되면 1가구 1주택이 아니죠. 2주택으로 취급하죠. 근데 이거는요. 1주택으로 2주택으로 안 보잖아. 집 있는 사람이 분양권을 샀다고 집이 2개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얘기했죠. 그게 입주권하고 분양권 차이예요. 그래서 이 분양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건축 중인 건물 있죠. 짓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짓고 있는 거. 건축 중인 건물은 판례상 건물로 보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요건이 3개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3개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물을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로 한정을 시켜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어디서? 민법상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붕, 기둥, 지붕벽이 되잖아. 맞죠?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으로 이루어진 공작물 등물이 되잖아. 건물의 개념이.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개념과 민법상의 부동산인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라 할 때 이 건축물은 뭐라고?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로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몇 개라? 지붕, 기둥하고 뭐 주벽 둘 중에 아니고 3개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땅을 경매받잖아요. 경매받을 때 땅을 경매받는데 거기 보면 제시유에 건물 있음 돼 있거든요. 제시유에 건물 있음. 그러면 제시유에 뭐 건물이 하나, 건축물이 하나 지어져 있어. 이걸 건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이거예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주벽이 있으면 이게 건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붕, 기둥, 주벽 그러면 위로만 생각하시죠? 밑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이게 실제 판례인데 공사를 하다가 그죠? 지하 주차장을 짓는 중에 이게 뻗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매 처분돼서 이건 건물로 볼까 안 볼까? 봅니다. 뒤집어봐. 이걸 요렇게 뒤집어봐. 맞죠? 지붕, 기둥, 주벽 있잖아요. 이게 지하 주차장을 짓다가 뻗어놨다고. 그럼 이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 자체를 뒤집으면 지붕, 기둥, 주벽이잖아.
이해하겠죠? 예. 어쨌든 건축 중인 건물도 몇 개의 요소를 갖출 때 세 개를.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보통 교재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거요. 이게 판례상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판례상 건물로 보는 경우가 몇 개 있다고? 세 개 있어요. 그리고 건물은 그래 단위가 뭐라고? 한 동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 동 건물의 일부도 권리가 이체되죠. 어떤 거? 전세권. 아파트, 입주권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한 동 건물의 일부도 돼, 안 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 소유권 있죠? 한 동 건물의 일부도 별개의 소유권이 객체가 될 수 있죠? 구분 소유권 어떻게 하냐면 구조상, 이용상으로 독립성을 갖추면. 아셨죠? 근데 이것도 이게 예전에 공시법에서 등기법에서 나왔어요. 이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다 할 때 구조상 독립성하고 이용상의 독립성 둘 다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다죠.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도 독립되어 있고 이용상으로도 독립되어 있고 하셨죠? 그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구분해서 표시가 결합이 되면 그래서 건축물은 일단 접어두고 이렇게 마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교재에서 한 번 더 볼까요? 자, 건축물 보입니까? 보이죠? 건물의 정의 있습니다. 건물의 정의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맞죠? 그리고 밑에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 한정 줄을 딱 긋고 말씀드렸죠 제가?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가셔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마요. 다 그다음 동그라미 뭐 보겠다는데 제가 말릴 수는 없는데 그냥 굳이 뭐 지금 볼 때 자 동그라미 디귿 가보십시오. 디귿 무허가 건물 보입니까? 분양권 보이시죠? 그러니까 건물의 범위는 장래의 건물도 포함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되어 있고 그다음 봐봐요. 첫 번째 줄에 건물이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시수단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지 아니한 줄 거세요.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 줄 거고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 볼게요. 중개 대상물은 공시수단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X죠. 그러니까 얘를 기억하면 돼.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대상이 돼, 안 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있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공시수단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중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틀린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분양권이다 할 때 이건 주택법상에서의 분양권하고요. 그 주택법상에서의 입주권 있죠. 그러니까 자 입주권이 제가 아까 다른 건 뭐 다 뭐 결론 좀 말씀드렸으니까 권자 붙는 것 중에 중개상물인 경우는 뭐밖에 없다고? 분양권. 그러니까 입주권은요 이거요.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분양권이죠.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청약 1순위, 2순위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0순위 있죠. 지위. 그 지위를 말하는 지위를. 그걸 뭐라고? 입주권 그래요. 그래서 만약 이 지위가 추첨하는 날 당첨이 되면 아셨죠? 당첨이 되면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예정할 분양 계약자가 될 수 있는 지위. 그걸 뭐란다고? 입주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분양 계약, 부동산으로 보려면 뭐가 돼야 돼? 분양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입주권 있잖아요. 입주권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그래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이 뭐냐면 건물을 분양했는데 그죠? 분양이 지지부진해가지고 안 됐어. 근데 건물이 이미 완공이 됐어요. 이해하겠죠? 건물이 현실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완공이 된 거야. 완공이 됐을 때 그건 입주권이지만 실제로 뭐죠? 분양권이잖아요. 이해합니까? 그런 경우에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해합니까? 예, 그렇게 된 경우라도 이건 뭐라고 본다고? 건물로 본다. 건물로 넘어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 접어두고 오른쪽 가요.
토지의 정착물 보입니까? 자, 그러면 건물도 사실은 그죠? 건물도 사실은 토지의 정착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고 팔면 그거 들었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맞죠? 토지상에 정착된 것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이전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게 건물이죠. 별개의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정착물입니다. 토지의 정착물은 별개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그렇죠? 원칙은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부동산이고 별개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이거. 잘 보고 있습니까?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그러니까 명인방법에 의할 때 집단뿐 아니라 뭐다? 한 그루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늘 이 파트 놓으면 설명드리는 예가 뭐냐면 달력, 절 같은 게 나오는 달력 보셨죠? 달력에 보면 큰 노란 은행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는 조그마한 절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그게 달력 볼 때마다 궁금했어요. 저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찾아보니까 경기도 가평에 용문사라는 절 앞에 그 은행나무가 있대요, 이게. 그 사진이 잘 오는데 그 한 그루도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집단도 그루도. 근데 명인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방법, 이런 말이에요. 뭐에 관한 인식? 소유에 관한 인식이에요. 이게 누구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가 뭐 이렇게 나무들이 쭉 있으면 앞에 입간판 세운 거 있죠. 혹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띠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런 거 혹시 산에 가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나무의 일부분 있죠. 수피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검은 흑색 있죠. 그래갖고 뭐 일렬모로 쪽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경우가 명인방법이에요. 누구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명인방법에 의한 이 경우는 어떤 권리의 대상이 될까요? 소유권. 소유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누구 건지만 알 수 있는 거지. 소유권 외의 권리에 설정이 될까 안 될까? 여기다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정착물 가운데 다른 거 말고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장 쭉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별개의 거래 객체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정착물 가운데 뭐밖에 없다고? 이거요.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아셨죠? 이해됐습니까? 네. 딱 건물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만 다 기억하세요. 보통 이 교재에 안 나오는 클레인 하우스까지 해가지고 아셨죠? 이렇게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갑니다. 자, 그러니까 교재 보니까 뭐 정착물의 종류가 별만 있나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이 그 대상이 되고, 그럼 그 나머지는요? 없어요. 대상이 안 돼. 아셨죠? 그냥 그래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대상물이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몇 개? 3개 있죠? 자, 가죠. 세 번째, 임목입니다. 임목. 3번.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 대상물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 대상물이다. 세 번째, 제목이 이렇게 해야 돼요.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 대상물이다. 왜냐? 이 세 가지를 묶을 수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자,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 대상물의 첫 번째 기본 특징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의 공통된 특징이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셋 다 만나고 등기랍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요한다. 자, 여기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꼭 구분할 게 있어요. 중개 대상물은 공시수단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중개할 수 있다라는 말은 X 그랬죠. 그런데 그 지문에다가 앞에 딱 단서를 붙여요. 조건을.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상물은 공시수단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중개할 수 있다. 옵니다. 중개상물 그러면 아까 미등기 무효가 건물도 다 포함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등기된다, 공시해야 된다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셋 다 만나고 소유권 보존 등기래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하니까 소유권만의 대상은 아니죠, 그죠? 소유권하고 그 밖에 걸린데 그 밖에 권리라고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저당권. 그러면 임목, 공장, 광업재단의 목적이 보입니까? 왜 등기하는지? 그치?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럼 저당권 설정 왜 하는데요? 돈 빌리려고. 그러니까 낱개보다는 규모화 시켜가지고 좀 더 많이, 좀 더 쉽게 돈을 빌리기 위해 가지고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세 가지 공통된 목적은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목적이 자금 조달. 여기죠? 자금 조달의 목적이고, 네 번째,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아셨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계속 이어가기 그러니까 이 조금 쉬었다가 18페이지에 임목부터 해가지고 저거는 지우지 마세요. 뭐 다 안 지워도 돼요.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